안녕하세요. 명절 잘 쉬셨죠? 너무 많이 쉬셔가지고 또 공부하기 싫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죠. 처음에 이제 1번 취소의 의의가 나오는데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다. 따라서 구별 개념에서 1번 성립은 했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효화는 뭐죠? 다르고요. 또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2번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철회하는 취소가 뭐죠? 다르죠. 그다음에 해제가 나오는데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이제 뭐가 다른지 우리가 해제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못 보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 취소권에서 1번 취소권의 의의. 자, 취소는 단독행위죠. 그죠? 그죠? 사기당했으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취소는 뭐죠? 단독행위고. 그럼 취소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형성권이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소는 단독행위고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취소 사유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취소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자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착오를 일으킨 사람,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요 취소 사유는 총 4가지입니다. 일단 다른 사유로는 취소 못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해외로 이민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아파트 주전에서 안 사실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해외로 이민 갈까 말까 고민이거든요. 그랬더니 계약서에 그 내용을 쓰재요. 그래서 어떻게 적었냐면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잘못 쓴 거예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만으로 쓸 수 있어요. 다른 사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제가 땅을 샀는데요. 이거 잘못 산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취소할까 하는데 취소할 수 있나?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취소란 요 4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 4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4가지 사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가 전혀 보호되지 않아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고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선의 제3자가 뭐가 돼요? 보호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뭐예요? 취소권자죠. 여기서도 좀 중요한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무효를 공부하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안 배웠어요. 그죠? 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안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취소권자를 따로 배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고.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효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요?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취소권자인데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자, 앞말과 뒷말이 다르면 안 된다.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이게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제한 능력자는 지가 매매 계약을 하고 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되는 언행을 할 수가 있다는 취지가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착오를 일으킨 사람,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취소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 외에도 누구도 할 수 있냐면 대리인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대리인 중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한다. 왜요?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안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권도 없고 해제권도 없었죠.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별도의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다. 물론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이든 아니면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이든 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한테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만이 뭐가 돼요? 취소의 상대방인 거예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결합해서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요거를 잘 내는데 일단 키는 뭐냐면 취소권자가 네 가지라는 것은 취소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틀릴 때 첫 번째 취소권자를 한 사람만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취소권자는 뭐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은 반드시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도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뭐 하게 되는 거죠? 취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고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이 을과 왜 매매 계약을 했냐면 정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요. 그러면 요 갑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하니까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을한테 한다는 거죠. 그죠? 취소하고 싶은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누구에게만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뭐 하는 거죠? 취소를 하게 된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취소권자 해가지고 제한 능력자 2.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 3. 대리인 주의하실 것은 임의 대리는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고요. 4. 승계인에서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넘겨보시면 상대방과 방법이 나오는데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3번 취소의 상대방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해가지고 직접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그리고 저자분은 직접이라는 말을 썼고 저는 뭐라 했죠?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죠? 취소의 상대방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는 신경 쓸 것은 뭐냐면 2번 판례인데 일부 취소입니다. 일부 취소도 일부 무효와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한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4번 판례가 재밌어요. 우측에 4번 판례.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고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 그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취소니까. 아예 뭐조차 안 됐다고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이 토지를 살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매매 계약이 어떻게 해요? 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해서 그러는 거죠. 지금 나하고 이 부분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땅을 매매 못하는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 부분 있으나 없으나 아마는 별 쓸모도 없는 땅이다. 괜히 이것 때문에 우리 골분이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빼자 해가지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부분을 제외한다는 뭘 맺었냐면 특약을 맺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길이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A 부분이 없으면은 이 땅은 뭐죠? 전체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고요. 더더군다나 갑은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고의로 을을 뭐 한 거예요? 기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이 A 부분을 제외한다는 이 특약만을 사기라는 이유로 뭐 하고 싶으냐면 취소하려고 한단 말이죠. 할 수가 있느냐? 없다. 판례 읽어볼게요. 4번 판례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왜 이런 특약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이 부분입니다.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슨 말이죠? 제외된 부분은 매매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란 성립을 했다는 것을 뭐예요? 전제한다는 거예요. 요 A 부분이 이 토지에서 계약에서 뭐가 됐어요? 제외됐다는 말은 요 A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A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만을 사기란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약간 좀 궤변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하고 왜 그런지까지 좀 어떻게 해요? 이해하셔야 되고 이건 솔직히 일부 취소하고는 그닥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성립은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가 나와요. 1.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되지 않고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를 뭐에 보호하고요. 3번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나오는데 일단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맨 밑에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자전거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인도해 줬고요. 을도 갑에게 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 갑이 이 5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은 음주가무, 술 처먹고 춤추느라고 탕진했고요. 1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생활비로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5만 원은 예를 들어서 병원비를 썼고요. 나머지 5만 원은 은행에 예금을 해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은 요 미성년을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특히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요 자전거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자전거를 갑에게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요 제한 능력자도 갑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을에게 돌려주는데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현존 이익이 얼마가 되나요? 20만 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음주가무, 술 처먹고 도박하고 탕진하는 것만 소비된 거고요. 생활비로 썼다, 병원비로 썼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뭐로 이해되냐면 현존 이익으로 평가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요 생활비를 요 돈에서 안 나갔다면 다른 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병원비도 요 돈에서 안 나갔으면 뭐죠? 다른 돈에서 나간다는 거죠. 따라서 요 15만 원이 요 돈에서 나가는 결과 다른 재산은 그만큼 뭐가 돼요? 세이브,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건전하게 생활비로 썼다, 병원비로 썼다, 학비로 냈다, 이런 것들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존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20만 원이 현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뭐 이런 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멸실, 낭비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이 없으나 생활비, 치료비, 물건 구입에 지출한 경우에는 뭐죠? 현존 이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요새는 다른 것 때문에 뉴스 안 나오지만 뭐 미성년자들이 뭐 범죄 저지르고 꼭 마지막에 뉴스 나올 때 뭐라고 나옵니까?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일이 나오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유흥비로 썼다 그래야 뭐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치료비가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편의점을 털었다 그러면 그 치료비는 뭐 하게 됩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은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가 나오냐면 추인이 나와요.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취소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다. 맞아요? 틀려요? X죠. 왜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다. 이것도 X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도 유효도 아닌 무슨 유효라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라는 얘기죠. 그죠? 은근히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추인하게 되면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의의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3번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으므로 무슨 유효가 돼요? 확정적 유효가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 나오는데 1번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된다. 다시 말하면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취소권자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2번 해가지고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결국 이런 얘기죠.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는 누구죠? 취소권자다. 근데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도 취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추인하려면 언제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지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사기당한 줄 알면서도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고 해야 법적인 뭐가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살면서 취소를 많이 하게 돼요? 추인을 많이 하게 돼요? 추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당했을 때 여러분들 사기죄로 고소해보고 사기죄로 취소해본 적 있으세요? 그 흔한 경험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기당하고 나서 이런 거지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취소하지 않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추인하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추인을 더 많이 하고 그 추인을 하는 것이 법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사기당한 줄 어떻게 해요? 알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그 취소하는 것보다 추인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살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송사 세 번이면 집안 망한다,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송사 세 번이면. 왜 그러는 거죠? 서양 속담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조개는 칼을 쳐넣어야 아가리를 벌리지만 변호사는 돈을 쳐넣어야 아가리를 벌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재판하면요 누구만 이득 보냐면요 변호사만 이득 봐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원만하게 합의하는 거고요. 그것도 어렵다면 조금 미치더라도 뭐죠? 본인이 뭐죠? 손해 보는 게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괜히 그거 끝까지 달라붙어서 소송해봐야 그거 뭐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솔직히 요새 탄핵 소추 과정 보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재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가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뭐예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3년, 4년 가는 거 아주 우스워요. 3년, 4년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그 보니까 또 오늘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이제 퇴임하시잖아요, 그죠? 퇴임하시고 또 3월 달에 또 한 번 또 퇴임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법을 잘못 만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개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같이 이런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예외 조항을 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뭐냐면 임명권자가 뭐예요?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정하기 위한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기가 뭐예요? 끝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임명하겠죠. 그러면 재판이 뭐 하잖아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소추 재판 중인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까지 임기가 뭐 되잖아요?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이 예외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야 뭐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지 않는데 무력화되게 생겼죠. 거기다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그 9명이잖아요. 9명인데 6명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심의 정족수라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려면 7명이 필요해요. 몇 명이에요? 7명. 그래서 만약에 7명이 안 되면은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넘어가면은 몇 분이 되죠? 7명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7분 중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한 그런 것을 반대한다라고 생각되면 그분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탄핵 소추가 되잖아요. 6명이니까. 그분이 뭐 하면요? 사퇴하면 땡 끝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진행할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해요? 7분. 근데 7분이 필요하니까 7분 중에 몇 분만요? 한 분이라도 사퇴해버리면은 헌법재판소는 뭘 못해요? 재판을 못해요.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장님이 3월 그 끝날 때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관건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은 7분 중에 바로 뭐예요? 한 분이 사퇴해버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된다는 의식이 좀 있어요. 부채의식이라 그러나 그죠? 그래서 만약에 7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 내가 그러니까 헌법재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 굳이 뭐 내가 이거 뭐 그분들은 관두도 상관없는 분들이잖아요. 관두더라도 뭐죠? 로펌 이런 데 가면 뭐죠?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분들이니까 아유 뭐 관두지 뭐 이래가지고 해버리면은 이게 모든 절차가 다 뭐가 돼버려요? 중단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문제인 거죠. 그죠? 엄청난 혼란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혼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는 3월 중순까지 원래는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뭐 변호사들이 뭐예요?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죠? 뭐 만약에 니들 이런 식으로 우리 요구 안 받아주면 우리 다 사퇴하겠다.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사퇴하면은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그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대리인. 그러니까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형이 이상 중형의 경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 안 하면 누가요? 국가가 내신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국선 대리인 제도가 없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분들이 사퇴해버리고 대통령 측에 새롭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근데 그 법조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규정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해석론적으로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 규정은 일반 개인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국가기관에는 그 헌법재판소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건 견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견해일 뿐이고 그거는 뭐예요? 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리인들이 다 사퇴했어요. 그죠? 사퇴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겠단 말이죠. 그거는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를 계속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또다시 뭐에 이렇게 막 태극기 들고 난리 피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또 혼란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판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거는 헌법재판소에 오지 않았어야 되고요. 왔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뭐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 그 결론이 내 의사에 반하다 하더라도 뭐는 공정해야 돼요? 재판 과정은 공정을 해야지만 그 결정에 대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승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대리인이 막 사퇴한다 막 이래버리면 결국 그 사람들은 뭘 노리는 거죠?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손상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대리인들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하려면 해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 거기에다가 또 기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막 총체적인 난국이고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막 뭐가 더 얘기 나왔죠? 아무튼 뭐죠? 벗어난 후에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막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깝깝스럽기도 하고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치가단의 이제 기억 2번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기억 제한 능력자는 언제 해야 됩니까?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고 우측에 예외는 있겠죠. 법정들은 이런 제한은 없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의 법정들인 친권자는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추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고요. 상대방과 방법은 뭐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과 똑같고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어떤 방법은 상관이 없고 효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죠?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정 추인이 나와요. 일단 이건 뭐냐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였죠. 따라서 요 묵시적 추인도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죠?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요 행위를 우리 민법이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에 나와 있는 뭐가 있으면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 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법정 추인인데 교재 잠깐 보시면 하단에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계 4. 담보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나 일부 이행 6. 강제 집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전희경 담치강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법정 추인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6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 행위를 2가지로 유용하시면 돼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예요? 법정 추인이다. 이게 2가지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났거든요. 벗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별말 없이 뭐 한다면요? 이행한다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사기를 당했어요. 취소하게 되면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지었나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뭐요? 팔아먹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인간은 취소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뭐예요?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사기 상태에서 뭐 했습니까? 벗어나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뭐 했다면요? 이행한다면 이건 뭐예요? 추인이고 또 권리를 양도한다는 말은
안 돌려주겠다는 뜻이죠. 부당이득 반환 안 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벗어난 후에 이행하는 거,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뭐예요? 법정 추인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고 또 따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로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 아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건 추인이 아니죠. 사기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추인인 거죠.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거는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사기당한 제가 사기당한 줄 알면서 팔아먹어야 뭐가 돼요? 추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아무리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뭐가 되지 않습니까?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우측의 중간에 효과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주는 뭐가 되죠?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나와요. 기간만 좀 기억해 두시는데 일단 요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척기간의 개념은 형성권의 행사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형성권 행사기간. 그러면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제척기간이 되고요. 기간이 두 가지예요. 146조인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우리 민법은요. 숫자 안 바꿔요. 이런 분 있어요. 3년, 10년, 10년 이렇게 외우는 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3년을 5년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오답을 만들지 않고요. 항상 숫자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숫자 아주 그러니까 숫자 뭐 환장하시는 분이 있어. 숫자는 뭐 그냥 3년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 앞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민법은 뭘 안 바꿉니까? 숫자를 안 바꾼다.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숫자 앞에 나오는 말을 바꿔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을 어떻게 나와? 작년 시험 어떻게 나냐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을 뭐로 바꿨냐면 취소할 수 있는 날 이렇게 해서 뭐죠? X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년은 언제부터 3년이냐면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뭐예요? 3년인 것이지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닌 거예요. 항상 숫자는 뭐죠? 앞에 말을 주의하시고 법률의 행위란 날로부터 뭐예요? 10년. 요 두 기간 중 아무거나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요 시점에서 법률행위를 했어요. 법률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9년이 됐을 때 뭘 했냐면 취소를 했어요. 뭐 취소했다 그래서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취소라면 돌려받아야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 부당이득 반환도 10년 내에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부당이득 반환도 10년 내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9년 됐을 때 취소했을 때니까 몇 년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은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요때 새롭게 발생하니까 요때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별도로 걸린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소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제척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제척기간 내에 되는 거는 뭐만요? 취소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 권리죠. 그래서 우측 하단의 밑에서부터 8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땡이 4번이 나와요. 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고 요때부터 새롭게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취지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제척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한번 보시고요.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배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한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5죠.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예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고요.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질문도 맞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되고요.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건전하게 소비한 거죠? 소비된 것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거니까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만약 을이 선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를 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요거죠. 제한능력제 법률행위는 제3자를 뭐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좀 읽으실까요? 좀 쉬었다가 법률 조건과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